네, 21대 총선 당선자에게 듣는다. 오늘은 대전 중구에서 승리하신 황운하 당선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총선이 끝난 지 한 3주가량 됐습니다. 그동안 바쁘게 지내셨을 텐데 근황을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네, 이제 한 3주째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선거가 끝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우리 주민들께 당선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은 선거 때와 다를 바 없이 아침에 출근길에 주요 교차로에서 거리 인사도 드렸고요. 또 선거 때 제가 감사한 마음을 전달해 드려야 하는 여러분들에게 전화로 감사 인사도 드리고 또 직접 찾아뵙기도 하고 그렇게 당선 후 감사 인사를 하느라고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그 중간중간에 서울 여의도에서 당선자 워크숍 또 공부 모임, 즉 제가 취약한 분야가 경제 분야이기 때문에 경제 분야에 대한 공부 모임 여기도 참석을 하고요. 또 여러 인터뷰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그 인터뷰 요청에 또 그에 따라서 이제 방송 출연, 서울에 가서 어디 스튜디오에 방송 출연하는 그런 방송 출연 일정 이런 식으로 한 3주가 금방 간 것 같습니다. 뭐 정말 선거 때보다 더 바쁘게 금방 지난 것 같습니다. 아, 예. 공직 생활 뒤에 정치계에 이제 입문하신 정치 신인이십니다. 당선자께서는. 근데 또 정치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인지도는 또 매우 높습니다. 예. 이번 총선에서 상대 후보와 접전 끝에 신승하셨는데요. 승리 요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셨을 법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이번 총선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치러진 그런 이제 총선이고 민주당이 이제 승리를 거둔 그런 선거였죠. 가장 큰 원인은 승리의 요인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코로나19 상황에서 하루빨리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즉, 그 코로나19에서도 빨리 벗어나고 코로나19에서 비롯된 이러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하루빨리 좀 벗어나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고 그리고 이렇게 침체된, 악화된 이런 경제를 좀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 이런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일단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주고 힘을 실어줄 테니 열심히 해서 제발 싸우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코로나 위기 상황, 경제 위기 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나게 해달라. 이것이 첫 번째 승리의 요인이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중구 지역에서 오랜 세월 동안 중구 지역은 이른바 구민정당, 예전의 민정당, 그러니까 보수 성향의 정당에 소속된 그 국회의원을 계속 뽑아주셨습니다. 그렇게 계속 중간에 한 분 정도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보수 성향의 정치인 국회의원을 계속 뽑아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구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중구는 오히려 낙후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인물을 필요로 하는 그리고 힘이 있는 여당 의원을 필요로 하는 그런 중구민들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욕구 이것이 또 이번 그 승리의 요인이었다고 생각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저에 대해서 미래통합당과 또 검찰 또 일부 보수 언론이 집요하게 저를 공격을 했습니다.
이른바 뭐 울산 사건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저를 공격했죠. 울산 사건의 본질은 이 검찰이 짜놓은 그런 그 하명 수사라는 것이 본질이 아니고 그것은 거짓 프레임이고 본질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토착비리 사건이 본질이거든요. 이것을 하명 수사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둔갑시킨 그런 이제 검찰의 거짓 프레임이 저에 대한 계속 공격의 소재가 됐던 것이죠. 그런데 국민들께서는 우리 유권자분들께서는 그런 거짓 프레임에 속지 않으셨고 오히려 저의 정정당당함을 믿어주셨고 그래서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 오히려 심판을 한 그런 그 성격이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집권 여당,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국민들의 어떤 그 안정과 그 다음에 위기 탈출에 대한 간절한 바람, 그 다음에 중구 발전에 대한 바람, 세 번째는 검찰권 남용에 대한 심판, 이러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이런 세 가지 요인들이 이번 선거에서 제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총선 과정을 저 쭉 지켜봤습니다. 그 총선 여러 가지 공약을 이제 세우셨는데 눈에 띄는 게 도시락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락 프로젝트하고 문화적 도시 재생을 위한 새순 프로젝트가 눈에 좀 띄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은.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분들께서 저의 손을 꽉 붙잡고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많은 내용이 바로 우리 중구를 좀 변화시켜달라, 중구를 발전시켜달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검찰 개혁을 꼭 좀 이루어달라. 그 다음에는 일하는 국회를 좀 만들어달라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중구, 낙후된 중구를 변화시켜달라 이런 간절한 염원을 많이들 말씀하셨는데 그 대안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도시락 프로젝트이고 새순 프로젝트이죠. 그 낙후된 중구를 어떻게 하든지 부흥시켜야 한다, 어떻게 하든지 변화시켜야 한다는 그 바람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분은 없을 겁니다. 누구든지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낙후된 중구에 예컨대 중구가 과거에 우리 정치 행정의 중심이었거든요. 대전의 정치 행정의 중심이었는데 다시 정치 행정의 중심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미 서구로 이미 그 이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동서간의 균형 발전, 서구에 못지않게 균형적인 발전을 중구에도 이루기 위해서는 중구의 특성에 맞는 발전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무턱대고 중구를 발전시키겠다라는 그래서 어떤 기관을 유치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중구의 원도심의 특성에 맞는 그러한 그 원도심의 특성에 맞는 발전 계획을 세워야 하고 원도심의 장점을 살려나갈 수 있는 발전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구의 특성에 맞는 발전 계획은 곧 문화적 도시재생이다. 즉 중구가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공간이 많거든요. 이러한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그것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이것을 관광 자원화하거나 또는 이제 도시 발전의 동력이 되게끔 활용을 해서 그래서 도시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는 또는 이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그런 도시락 또는 새숨 이것을 그렇게 명명했고요. 그러한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23가지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워놨습니다. 그것이 금세 다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의정 활동을 시작하면 중구청과 협의해 나가고 또는 대전시와 협의해 나가고 또는 중구의 시구 의원들과 협의해 나가고 또는 이제 국회 본회의 국회에 가서 예산을 확보해 오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씩 그 23개의 세습 프로젝트를 하나씩 실천해 나갈 것이고요. 그때마다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만 제시하고 당선 후에 그 공약은 외면하는 그러한 낡은 정치 풍토, 그러한 풍토를 배격하고 제가 약속드린 공약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겨나가는 그런 실천하는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 당선자님을 뵌 지가 2006년에 대전 서부경찰서장 하실 때 제가 그때 사회부 막내 기자였는데 한 14년이 흘렀습니다. 14년이 흘러가지고 저는 지금 정치부에 와 있는데 저도 이제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당선인께서는 이제 검찰과 이런 뭐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립각을 세워 오셨는데요. 황운하 당선인 하면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게 검찰 개혁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당선인께서 주장하시는 검찰 개혁의 방향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검찰 개혁을 주장해온 지 한 2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검찰 개혁을 주장하면서 검찰과 계속 대척점에 서 있다 보니까 검찰로부터 집요하게 공격을 당해왔습니다. 검찰의 표적 수사 대상이 계속 되어 왔고 지금도 검찰이 제가 당선된 이후에도 검찰은 저를 향해서 표적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표적 수사, 특히 국회의원에 당선된 당선자 신분인 저를 상대로 표적 수사를 벌이는 것은 이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입법부의 구성원, 즉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 국민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국회의원이 입법권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삼권분립 국가의 원리이고 민주주의 국가의 원리입니다. 행정부의 일개 외청에 불과한 검찰의 일부 검사들이 입법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 당선자가 된 사람을 상대로 표적 수사를 해오면서 꼬투리 잡기식 수사를 진행한다면 이것은 국민 주권 원리, 삼권 분립 원리를 위배하는 매우 중차대한 심각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찰권 남용이 저한테만 해당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권 남용은 이렇듯이 국회의원 당선자에게도 때로는 청와대에게도 위협적인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물며 힘없는 국민들이 검찰의 표적 수사의 대상이 됐을 경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죠. 즉 누구도 검찰권 남용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고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검찰권 남용의 근본적인 원인은 검찰이 너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절대로 막강한 권력은 선한 권력이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남용하기 마련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마치 대한민국이 검찰의 나라인 것처럼 검찰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나라인 것처럼 그런 오만과 착각에 빠져서 함부로 수사권을 남용합니다. 또 기소권을 남용합니다. 즉 표적 수사를 일삼고 과잉 수사를 일삼고 때로는 마땅히 해야 할 수사는 덮어버리고 또 기소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꿰맞추기 수사를 진행하고 또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기소해버리고 이렇게 수사도 선택적으로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하기도 하고 덮기도 하고 과잉 수사를 하기도 하고 아예 안 하기도 하고
또 죄가 없는 사람을 기소하기도 하고 죄 있는 사람을 기소를 안 하기도 하고 이러한 검찰권 남용이 가능한 것은 바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검찰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반하죠. 선진국 어디에도 1년 내내 검찰이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1년 내내 허구한 날 검찰발 압수수색 기사가 끊이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검찰권 남용은 잘못된 검찰 제도에서 비롯된 것이지 이것이 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지 않아서 아니면 일부 정치 검찰 때문에 그것은 원인을 잘못 찾은 것입니다.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주어지다 보니까 검찰이 불가피하게 필연적으로 권력 남용과 그 다음에 부패 비리를 저지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검찰권 남용의 폐단이 가장 극대화돼서 나타나면 바로 지난 정부 시절에 어떤 국정농단의 원인을 제공하는 그래서 나라가 흔들흔들하고 대통령이 탄핵당하게 하는 그런 그 국정농단의 원인을 제공하고 지금도 검찰은 계속해서 권력남용을 일삼으면서 대한민국을 불필요하게 혼란스럽게 하고 국민 여론을 분열시키고 예컨대 울산 사건을 거짓 프레임인 하명 수사에다가 맞춰놓고 그 검찰발 뉴스를 믿는 국민들과 또는 믿고 싶어하는 국민들과 검찰이 어이없는 짓을 하고 있다라고 검찰을 불신하는 그러한 국민 여론으로 양분되게 만들었거든요. 이것은 정말 국력을 불필요하게 수진하게 만들고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있는 그러한 아주 잘못된 검찰권 남용인 것이죠. 그래서 일찍이 저는 검찰의 권력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게끔 분산시키지 않는다면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해악 그것은 나라를 흔들흔들하게 할 그런 큰 해악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검찰개혁을 계속 주장해왔던 것이고 검찰개혁의 방향은 지금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집중된 검찰 권력 때문에 생긴 일이기 때문에 그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거든요. 핵심적인 내용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킨다면 이제 검찰권 남용의 문제점은 해결되겠죠. 그렇다면 검찰의 본연의 역할은 기소기관으로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검찰에게 기소기관 본연의 역할을 돌아가게 하고 검찰에게 주어진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향 이것이 바로 검찰개혁의 방향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21대 국회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물론 경제 살리기, 일자리 문제 등 할 일이 많지만 그 문제 못지않게 검찰을 바로 세우는 일 이것이 굉장히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검찰을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없고 그렇다면 나라의 기본을 튼튼히 할 수 없다 하기 때문에 검찰개혁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자리에 그 검찰 측 관계자가 없어서 검찰의 입장을 들어볼 수는 없지만 그 향후에 검찰의 입장이 있다면 중도일보는 언제든지 반영해 드릴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경찰 개혁도 경찰 출신이시죠. 경찰 개혁도 선거 과정에서 이게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당선인께서 생각하는 경찰 개혁 방향은 또 어떤 것인지 예. 검찰개혁이든 경찰개혁이든 근본적으로는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어느 기관도 국민들을 위해 군림하려 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을 위해 군림하는 것을 이제 가능한 그러한 검찰제도, 경찰제도여서는 안 된다. 이것이 개혁의 대원칙입니다. 검찰도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지만
경찰이라고 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조직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경찰 조직으로 경찰도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이것이 이제 경찰 개혁의 방향성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은 검찰 개혁을 한다면 상대적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화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경찰의 권한이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강해지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검찰의 비대화된 권력에 비견되어서 마치 경찰의 권력도 검찰권처럼 그렇게 비대화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하는 것은 그것은 오해이거나 과대 포장된 우려입니다. 그것은 검찰이 만들어낸 경찰권 비대화 과대 포장이죠. 그래서 경찰권이 그렇게 비대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럼 우려할 만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더 신뢰받는 조직으로 태어나고 또 경찰권도 더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찰 개혁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세 가지 방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치경찰제를 가는 것, 하나는 경찰청으로부터 분리된 그러한 수사 조직을 만드는 것, 이것이 국가수사본부를 말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찰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 이 세 가지 방향을 가지고 경찰개혁을 추진하면 되는 것이고, 이 세 가지 과제는 이미 마련이 되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차분하게 착실하게 내실 있게 추진되면 될 것입니다. 좀 이번에는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울산 경찰청장 재직 시절에 2018년 이제 울산시장 관련 수사 대상자였던 김기현 전 시장도 이번 총선에 출마하셔서 울산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원내에서 두 분이 자주 이제 부딪히실 것 같은데 조금 이렇게 불편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울산 사건을 보는 시각은 상반된 두 가지 시각이 있죠. 하나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핵심 인물인 토착 비리 사건, 그 토착 비리 사건에 대한 경찰의 정당한 수사, 이것이 하나의 시각이고, 또 하나는 검찰이 짜놓은 프레임이죠. 그것은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검찰이 짜놓은 프레임에 자신이 피해자인 양 과도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통해서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했습니다. 그 정치적 이익의 극대화가 바로 국회의원 당선이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본인이 울산 사건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정치적 이익은 이미 결실을 맺었죠. 그래서 아마 제가 짐작해 보건대 이 문제는 더 거론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이 문제는 더 거론하는 게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미 기소되어서 사법부의 영역으로 넘어갔거든요. 따라서 당사자끼리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이죠. 그러나 김기현 전 시장은 이에 대해서 과도한 코스프레를 통해서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긴 했지만 마땅히 기소되어야 할 사건의 중심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 핵심 인물들이 기소되지 않았거든요. 그것은 검찰이 경찰을 기소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사건을 덮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소되어 재판을 받으니까 김기현 시장 사건도 검찰이 재수사를 하든지 공수처를 통해 수사를 하든지 특검을 통해 수사하는 방식으로 해서 기소를 해야 합니다. 기소하면 똑같이 기소된 상황에서 사법부의 영역에 맡겨두어야 하는 것이죠.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면 되는 것이고, 김기현 전 시장도 저도 유권자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국민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치적으로는 둘 다 정당성을 획득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대표로서 성숙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줘야죠. 따라서 때로는 타협하고 때로는 머리를 맞대고 협의도 하고 그래야 할 이제 어떤 동반자이고 또 파트너가 된 것이거든요. 따라서 울산 사건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그런 이제 미성숙한 모습은 김기현 전 시장도 저도 보이지 않겠죠. 성숙한 모습으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 질문도 역시 지금 이 자리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당선자가 안 계시기 때문에 입장을 들어볼 수가 없는데 김기현 전 당선자님의 입장이 있다면 충분히 반영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무거운 질문을 이렇게 좀 해왔는데 이제 거의 인터뷰가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예. 국회 입성하실 텐데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국회 21대 국회 개원이 희망하는 상임이나 당직이 좀 있으신지요? 예. 물론 상임위원회는 제가 희망한 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분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는 검찰 개혁을 꼭 해달라라는 약속 말씀이었고 제가 또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국민과의 유권자와의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검찰 개혁을 담당할 수 있는 국회 법사위가 제가 희망하는 상임위입니다. 그리고 당직은 아직 제가 이제 초선이기 때문에 제가 당직을 희망하는 것 자체는 저에게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다만 저에게 어떤 당직이든지 주어진다면 예컨대 국회 원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어진다든지 또는 이제 대전 지역을 위해서 예컨대 시당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자리가 주어진다면 적극적으로 그 자리를 맡아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해낼 그런 자신감도 있고 또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정치인 황운하가 되셨는데요. 이런 정치를 앞으로 하고 싶다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생활 정치에 좀 초점을 맞추겠다. 즉 지역의 시구위원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생활 정치를 통해서 정치에 참여도 하고 또 주민들의 민원과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는 그런 생활 정치를 하겠다. 두 번째는 공감의 정치를 하겠다. 또는 공감과 희망의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것은 많은 주민들과 만나면서 주민들의 말씀에 진지하게 경청하고 그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한편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러한 공감과 희망의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 또 대한민국의 정치의 품격을 높이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무책임하게 말만 앞세우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정치인들 또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정쟁에 매몰되는 정치 이런 정치가 아니라 약속도 지키고 또 일하는 모습을 통해서 정치에 대한 신뢰, 정치에 대한 품격을 높이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